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민단체하고 야권의 반발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원인 분석해보고 현재 지금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월 24일에 국회의원직을 이제 승계를 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넘었네요, 이제 보니까. 네. 소회가 어떠세요? 제가 기자 출신인데 네. 수습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수습 기자 하다가 네네. 한 서너 달 지나면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쓰게 해주거든요. 네. 그거 쓰고 나면 이제 수습이 떨어지는데 저도 제 이름으로 법안을 한 3개 정도 발의를 하고 이번 언론중재법에 제 의견이 좀 반영되는 걸 보면서 네. 수습이 떨어졌구나. 이제 법을 만든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입법자 본연의 자세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법안 벌써 3개 발의하셨으면은 일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니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기자랑 국회의원의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기자는 그냥 일단 질문하면 되는데 네. 국회의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좀 맞습니다. 무리한 질문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질문도 많고 공격적인 그런 질문도 많을 텐데 제대로 지금 대응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아니, 많이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워낙 대변인 시절에 또 갈고닦은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또 그게? 네. 네. 자, 본격적인 주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언론 노조, 뭐 이분들이 당연히 반발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 장차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가세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선 이번에 지금 개정되는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며 이것들을 왜 그분들은 반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언론단체 또 시민단체 뭐 장차관은 아니고요. 네. 이 법안을 공무원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영우 차관이 이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게 있는데 여하튼 다 조금 각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하나로 공통적으로 모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언론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언론인들 좀 불편하게 하는 법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 특히 언론단체 대표들은 그런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하는 게 너무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언론 권력이라 그럴까요? 이 언론의 횡포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려온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고쳐보자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어떤 언론의 권한 남용 여기에 대해서 언론 소비자들이 대응을 할 때 이 최소한의 어떤 방어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언론과 일반 소비자, 일반 시민들이 다툼을 벌일 때 네. 언론이 총칼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일반 소비자, 시민들은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는 건데 네. 똑같이 총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 막대기라도 좀 쥐어줘서 어떤 이게 뭐 법률적 용어로는 무기 대등의 법칙, 무기 평등의 법칙 그런 원칙을 좀 세워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법안의 가장 주된 취지입니다. 그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만든 법 아니냐. 지금 뭐 한 명 살리자고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건 뭐 너무 좀 곡해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파가 네. 들어갔을 경우에 조국 그것도 분야 이제 사파. 말하자면 고의와 중과실로 추정하는 그 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가 지금 조국 딸 네. 이 문제에서만 생긴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YTN이 이 마스크의 이제 교체용으로 쓰는 필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필터 보도를 하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의 필터를 갖다가 사진으로 내보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뭐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랬네요.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손해를 청구하고 소송을 갔는데 아마 300만 원인가 받았을 이게- 거예요. 네, 그런 말하자면 관련이 없는 뉴스에는 언급도 안 돼요. 그 그렇죠. 업체가. 그거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고의와 중과실에 추정하는 그렇다고 그걸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고의 중과실로 추정이 되는 어떤 조항으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 일단은 그런 고의 중과실이 있는 걸로 보고 그런 고의 중과실이 없이 우리가 이제 보도를 성실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뭐 변호사님이 뭐 훨씬 전문가시니까 네. 이 가장 큰 문제가 입증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원고가 내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언론사나 기자가 이런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네, 네. 중과실을 했다라고 원고, 피해자, 일반 시민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 내가 네. 분명히 피해는 봤는데 기자가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자료를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네.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의사가 잘못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입증 책임을 바꿔서 네. 입증 책임을 바꿔서 의사가 내가 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네. 마찬가지로 이런 언론과 관련된 소송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긴 있어요. 네.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법을 위반해서 취재를 했다든지 이러한 6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조항이 있을 때는 일단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일단 저 고의와 중과실이 기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건 어찌 보면 입증 책임을 좀 나누자. 네,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만 지워져 있었던 것을 원고와 피고가 좀 반반 나누자라고 네. 하는 그 취지로 이 법안을 만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정을 한다 그래서 고의와 중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사실은 아니죠. 네.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언론사와 기자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원고가 인정하느냐? 네. 그러면 또 피고 언론사와 기자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박 자료를 낼 거고 네. 그런 공방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 입증 책임을 좀 나눠 갖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 논리를 보게 되면 주장하는 자가 그 주장이 맞다는 것을 들어서 입증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입증 책임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장하는 자가 사실은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증에 성공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법은 있어도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네. 그게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의료과실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언론 중재 관련된 내용도 허위 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좀 져라. 그런데 허위 보도라는 것, 허위 보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그럼 누가 그러면 입증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였는데 그렇죠. 그거를 일반인이 그 피해를 입은 일반인이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추정 규정을 넣어놓고 대신에 언론사가 우리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취재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고의 없었어요. 중과실 없었어요. 이것만 이제 입증해주면은 또 면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맞습니다. 과하지 않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그 언론 종사자들은 이게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 할까요? 왜냐면은 그 규정 자체에 분명히 허위, 고의, 중과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이걸 재갈 물리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 그동안 언론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하기가 참 어렵죠. 네네. 네,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또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또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뭐 500만 원, 꼴랑 500만 원.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500만 원이었어요. 네,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5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네네. 네, 그건 뭐냐? 언론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거죠. 갑질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피해자 일반 시민들에게도 언론사하고 그 거대 언론사하고 좀 한번 대등하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게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이고 뭐 그동안 어찌 보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살아온 거죠. 네. 편하게 살아왔는데 네. 이제 좀 불편해지니까 뭐 그걸 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런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57% 이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여론으로, 반대는 지금 뭐 35%밖에 안 돼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 그 5배 물어주다 보면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배상액 하한선을 이제 매출액 이런 걸로 좀 결정해야 되는데 그 0.01%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1억 한도까지 뭐 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돈 때문에 좀 민감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또 언론사가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영세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세한 곳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하도록 하라는 거죠. 네네. 뭐 지금 이른바 조중동 또 한경, 매경 같은 곳은 다 매출액이 2천억이 넘죠. 예. 하지만 10억 원이 안 되는 언론사가 우리나라 언론사의 9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데는 큰 대로, 작은 데는 작은 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이 배상을 하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게 비율에 맞춰서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그렇게 규정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전두환 보도 지침하고 유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이건 뭐 해도 좀 너무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두환 이야기 나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동급으로 보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독재한다 그러잖아요. 전두환 때의 보도 지침은 그야말로 정치 권력이 언론사와 기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직접적인 관계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법안은 언론사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정치 권력은 빠져 있는 겁니다. 네네. 서로 대등하게 싸워줄 수 있는 무기 균등의 법칙, 무기 대등의 법칙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핵심 인사들이 이번 정권에서 특히 권력 핵심 인사들이 가짜뉴스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는데 이 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조금 하시면서 이상직 의원 사건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상직 의원이 그 500억 원대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그 주장이 뭐 가짜뉴스였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비리를 덮기 위해서 언론이 그런 보도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 이걸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법이 지금 아무리 빨라도 8월 말 거기에다가 이제 관보에까지 실리면 뭐 9월 넘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가 되는 게 6개월 후입니다. 네. 다 대선도 끝나고 이번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네, 시행되는 네, 게. 시행되는 것이 다음 정부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될지 지금 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번 민주당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건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가장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인가요죠?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MBC 고발하고 지금 열린공감TV 고발하고 네. 말하자면 언론에 가장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 주자였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건지 참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뭐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하셔서 기자 생활 30년 하셨는데 그동안에 본인도 기자하면서 오보 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제가 30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또는 그 소송을 간 게 딱 2건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 말하려다 보니까 이게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쑥스러워집니다만은 네네. 그냥 하도 하도 공격을 말을 하니까. 하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건이 김무성 부친의 친일파라고 하는 그렇죠, 내용을 논란. 제가 보도를 해서 2억 원인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제가 다 완벽하게 이겼고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 보도와 관련해서 정동춘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저와 한겨레 신문 기자를 상대로 해서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그것도 뭐 1억이었나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딱 2건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자들이 좀 팩트를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네네. 보도를 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사 남발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쓰고 확인도 안 하고 남의 것 베끼고 이런 풍토 속에서 그걸 그대로 온전하자. 네. 그러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이렇게 좀 책임을 지워주면 네네. 언론사 사주가 돈을 물고 싶지 않아서라도 기자들을 막 내몰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쓰도록 확인도 할 시간도 안 주면서 기사 쓰도록 하는 걸 언론사 사주가 자제하지 않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기자들 입장에서는 애초 기자가 되고자 했던 어떤 포부나 취지 네. 거기에 맞게 좀 제대로 된 교과서적인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몰려서 누가 한번 딱 쓰면 그거 그대로 네. 받아 쓰는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가게 만드는 그런 네, 풍토를 그렇습니다. 조금 없애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진중권 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중권 전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번 정권은 검찰 개혁을 실패하고 나니까 운동권 멘탈리즘, 그러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그냥 계속 똑같이 운동만 하는 식으로 운동권 멘탈리즘에 기반을 두고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면서 검언유착, MBC의 검언유착 그 보도를 봐라. 그게 아주 대표적인 가짜뉴스 아니었느냐. 또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편파적인 발언들을 봐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뉴스를 먼저 한번 걸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안 뻔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를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네. 제 사고 체계로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대로 제가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 네, 제대로 답변도 제가 못했는데 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요해가 안 됐는데 MBC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채널 A의 보도가 기자가 무죄를 받으니까 강요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니까 그것 봐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사건의 전말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랑 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한동훈 네. 검사장이 피해자인 것처럼. 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채널A 기자가 무죄를 받은 것은 강요가 구성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였지. 네. 언론 윤리, 취재 윤리를 명백하게 어긴 것에 대해서는 판사가 준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MBC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렇죠.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네. 한동훈 검사장 그렇게 자신이 떳떳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 네. 지금 자신이 압수수색 당해 있는 핸드폰, 비밀번호
그것부터 까고 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정정당당함을 밝히는 게 순서인 거지. 네. 그걸 가지고 저 진중권 교수가 마치 채널A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순결한 보도를 한 거고 MBC가 조작한 거다. 것처럼, 권한 유착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저는 그 논리 자체가 너무나 저애로쓴 비약이어서 네, 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요거는 꼭 여쭤봐야 돼요. 윤석열 후보 총장, 그러니까 전 총장 측이 배우자 김건희 씨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요즘 가장 싫어하는 매체가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예요. 그 열린공감TV에서 이제 줄리 의혹과 관련한 시리즈 보도를 계속 내놓으니까 이제 일종의 뭐 탐사 보도겠죠. 이 열린공감TV에 나오는 기자와 뭐 대표와 여러 명을 고발을 했을 뿐더러 그 열린공감TV에서 나온 그런 내용,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인용했던 뭐 경기신문이라든가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미디어오늘 이런 데에도 같이 지금 고발을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잠입 주거 침입이라고 해서 네, 고발을 네, 네. 했죠. 네. 근데 일반 기자들이 그 이제 언론 용어는 그 잠입 취재라 그러죠. 네. 잠입 취재를 할 경우에 거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허용되는 취재 방식이 그렇죠. 요양원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신분을 속이고 위장 취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르포를 썼어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서 큰 상도 받았습니다. 경향신문도 최근에 쿠팡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해서 네. 그 현장을 보도하고 또 큰 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신분을 속였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생활이다. 물론 사생활에 해당이 됩니다. 양모 검사와의 관계가 어떻는지. 하지만 그게 순수하게 사생활의 영역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네네. 양모 검사가 지금 최은순, 김건희 모녀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년간에 걸친 송사에 네. 양모 검사가 어떻게 뒷배를 봐줬는지 라고 하는 독직 사건과 관련된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 독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파헤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전 공공성을 띠고 있다. 이 검증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뭐 그런 식의 취재 방식이 뭐 허용된다. 처음부터 명함 까는 기자는 아예 교육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걸 가지고 근데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앞뒤 맥락을 끊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잠입 취재를 하는데 네.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나 위장합니다. 나 위정합니다. 나 기자인데 앞으로 위정하면서 여기 네. 취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명함부터 까는 그런 기자는 없다.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이게 뭐 잠입 취재라는 게 전제되지 않고 말하면 뭐 제 말이 잘못된 거지만 잠입 취재라는 전제 하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정 수사라는 게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도 함정을 파서 수사를 합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제 허용되는 합법적인 수사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취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오늘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대선배로서 모범이 됐습니다. TV 패널에 나오실 때부터 응원했어요. 반가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진정성 있는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보야말로 저들 말대로 불량식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진중권 관종 신경 안 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한동훈은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힘이 드네요. 힘이 되네요. 네, 김의겸 의원님 화이팅 지금 너무 많고요. 예, 다들 정말 다 뜨겁게 응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뭐 혹시라도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언론중재법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기업주가 사주가 노동자들을 날림공사를 하면서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해서 얼마 전에 광주 붕괴 사건 같은 게 일어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서 그 사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줄어들 거다, 이런 우리가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수에 매달려서 기자들을 계속 위험한 것으로, 날림공사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도록 하는 지금의 이 이 작태에 대해서 네. 사주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 인해서 사주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래서 좀 건강하고 건전한 이 언론계의 생태계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거는 게 이번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8월 달에 위원장 바뀌기 전에 통과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저희도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김효겸 의원님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셔가지고 잘 안 오시려고. 아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열린우리당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